새벽 5시 남부시장 골목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째 순댓국집을 지켜온 77살 이만수 씨가 새벽 장사를 준비하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든 냄비가 그대로 엎어지면서 뜨거운 김이 부엌 바닥을 가득 채웠고 함께 장사를 준비하던 아내 박정옥 씨는 손이 떨려 119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응급차에 실려가는 남편의 손을 붙잡으며 그녀는 계속 같은 말만 되뇌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잖아요.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말과 함께 보호자를 더 부르라고 했습니다. 정옥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지방 발령으로 새벽 비행기를 타야 도착할 수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른 번호는 40년 가까이 눌러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시동생 이만호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야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옥희 씨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정옥이에요. 형님이 쓰러지셨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 홀로 앉은 정옥희 씨는 남편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형제가 얼마나 우애 좋았는지 명절이면 온 동네가 부러워할 만큼 어깨동무를 하고 다니던 두 사람이 어쩌다 40년 동안 얼굴 한번 마주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씨는 전라도의 작은 소읍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위로 누나 하나, 아래로 남동생 만호가 있는 3남매 중 둘째였고 아버지 이원식 씨는 읍내에서 작은 포목점을 운영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자식들 공부만큼은 놓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특히 3살 터울인 만수와 만호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각별했습니다. 형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은 마당 어귀까지 뛰어나와 형의 책가방을 받아 들었고 형은 동생이 좋아하는 눈깔 사탕을 아껴서 나눠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집 형제는 나중에 커서도 저렇게 붙어 다니겠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만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아버지 가게 일을 도우며 집안 살림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반면 동생 만호는 공부에 재주가 있어 형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유학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서울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자신의 자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호가 방학 때 고향에 내려오면 만수는 손수 기른 씨암탉을 잡아 동생 밥상에 올렸고 만호는 형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며 형의 손을 꼭 붙잡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우애는 온 동네가 알아줄 만큼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아버지 이원식 씨가 심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폐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며 장기간의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시골 포목점 하나로는 그런 큰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만호는 서울에서 갓 결혼해 살림을 시작한 참이라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동생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그날 밤, 만수는 아내 정옥희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호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아이고 어린 자식도 생겼으니 그 아이한테는 손 벌리지 말자. 이 짐은 내가 지고 가마. 그렇게 만수는 자신이 물려받기로 되어 있던 읍내 포목점 자리를 처분하고 거기다 결혼하며 어렵게 마련한 작은 전셋집 보증금까지 빼서 아버지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란 돈은 이곳저곳에서 빚을 내어 메꾸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 사실을 동생에게도 심지어 다른 가족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존심 강한 아버지가 큰아들이 자기 재산까지 팔아 병원비를 댔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자 만수와 만호에게는 작은 당숙이 되는 이원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읍내 포목점 자리를 탐내고 있었고 형인 이원식 씨가 쓰러지자 은근히 그 자리를 자기 앞으로 넘길 궁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수가 먼저 그 땅을 처분해 병원비로 써버리자 계획이 틀어졌고 원갑은 이 일을 두고두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에서 잠깐 고향에 내려온 만호를 만난 원갑은 술자리에서 슬쩍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자네 형이 아버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는가? 병원비는 반도 안 들어갔다고 하던데 나머지는 다 자기 살림 불리는 데 썼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먼. 자네만 몰랐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야. 이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 무렵 만호는 서울살이가 녹록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제대로 보태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정작 큰 돈이 오갔다는데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서운함이 뒤섞이면서 원갑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만호는 그날 밤 형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형님, 아버지 땅 판 돈 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물음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아버지에게도 숨기고 있던 일을 전화로 시원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그는 그저 그건 나중에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과 어색한 대답이 만호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확신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형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해 봄 아버지 이원식 씨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호는 형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나중에 우리 둘이 조용히 얘기 좀 합시다. 아버지 재산 문제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그 슬픈 자리에서조차 동생이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는 사실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풀어야 할 오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끝내 그 자리에서도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빚을 지고 무엇을 팔아 아버지를 살리려 애썼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한 일을 두고 생색을 내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훗날 두 형제 사이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강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례를 치른 뒤 두 형제 사이에 벌어진 결정적인 사건과 서울로 완전히 발길을 끊어버린 만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무제를 지내던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만호는 술 기운을 빌려 형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속 시원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땅 판 돈 정말 병원비로만 다 쓰셨습니까? 저는 형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제가 미치겠습니다. 만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될 일이었지만 그 순간 만수의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짊어졌는지는 묻지도 않고 그저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 캐묻는 동생의 태도가 야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수는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돈 다 어디다 썼는지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장남이고 내가 알아서 한 일이다.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이 한마디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만호의 눈에는 그 말이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방어처럼 보였습니다.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던 작은 당숙 원갑이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것 봐라, 내가 뭘 했냐. 형이 저리 발뺌하는 거 보니 뭔가 있는 게 틀림없다. 이 말에 만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형님 안 믿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제가 서울로 모셔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 김수님 씨는 두 아들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얘들아, 제발 이러지 마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느냐. 하지만 이미 격해진 형제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호는 정말로 서울로 올라가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2배는 뛰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고 실제로 능력을 인정받아 30 중반의 나이에 작은 무역회사를 직접 차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형편도 눈에 띄게 나아졌지만 만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형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조미란 씨가 몇 번이고 형님한테 먼저 연락 한번 해보라고 권했지만 만호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그게 마치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소. 형님이 떳떳하다면 먼저 연락해서 다 설명했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그는 자존심이라는 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이 깊어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어릴 적 형이 자신의 책가방을 대신 메어주던 모습이나 서울로 유학 가는 날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와 차비를 손에 쥐어주던 형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애써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와서 그리워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향에 남은 만수의 삶은 훨씬 고단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마련한 작은 자리에서 순댓국집을 시작한 것이 벌써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재료비를 아끼려 국물 내는 뼈를 손수 새벽 시장에서 흥정해 구해왔고 아내 정옥희 씨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 순대 속을 채웠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는 부부가 마주 앉아 한숨만 쉬었지만 만수는 단 한 번도 동생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정옥희 씨는 늘 도련님한테 전화라도 한번 넣어보자고 했지만 만수는 그때마다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가 나를 그렇게 못 믿는데 내가 먼저 전화해서 뭐라 하겠소?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라 설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체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벽을 쌓아 올리며 살아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어머니 김수님 씨였습니다. 그녀는 명절이면 큰아들 집에서 며칠, 작은아들 집에서 며칠을 지내며 두 아들의 안부를 서로에게 몰래 전하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만순의 집에 가면 슬쩍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너희 동생 요새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보더라. 그래도 얼굴은 좋아 보였다. 그리고 만원의 집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 순댓국집이 요새 좀 알려져서 손님이 늘었단다. 걱정 말아라. 하지만 정작 두 아들이 서로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속을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김수님 씨는 만수의 순댓국집에 들렀다가 부엌 한쪽에 쌓여 있는 낡은 통장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통장에는 30년 가까이 다달이 빠져나간 대출 상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액수를 계산해 본 순간 김수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옛날 아버지 병원비로 만수가 짊어졌던 빚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30년 가까이 혼자 갚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만수야, 이 돈 다 네가 갚고 있었던 게냐? 만호는 이 사실을 아느냐? 만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다고, 이제 와서 얘기해봐야 뭐 하겠냐고 담담히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수님 씨의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결심이 하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진실을 만호에게 전해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결심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김수님 씨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하면 손이 떨려 수화기를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두 아들이 이미 오랜 세월 서로를 미워하며 각자의 삶에 익숙해진 것을 보면서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들 상처만 더 깊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김수님 씨는 만수 몰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작은 아들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이다 겨우 마주한 만호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면서도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처 식당에 마주 앉은 어머니는 몇 번이고 입을 때려다 다시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호야, 사실은 말이다. 그 옛날 네 아버지 병원비 말인데. 바로 그 순간 만호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고 회사에 사활이 걸린 계약건이라 만호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전화라서요. 이따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만호는 급한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결국 그날은 어머니를 배웅하며 다음에 천천히 다시 여쭙겠다는 말만 남긴 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수님 씨는 버스에 올라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김수님 씨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만수는 하던 장사를 접어두고 병원에 달려와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만호에게도 급히 연락이 갔고 그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고향 근처 병원 복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40년 가까이 서로 마주치지 않았던 두 형제가 병실 앞에서 마주 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냐?
만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번갈아 불렀습니다. 만수야, 만호야, 둘이 이리 가까이 와봐라. 두 형제는 어머니의 부름에 마지못해 침대 양옆에 나란히 섰지만 서로를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들의 손을 하나씩 붙잡고는 하나로 포개려 애를 썼습니다. 얘들아, 니들 어릴 때는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왜 이렇게 됐냐?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결국 말을 다 잇지 못한 채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수와 만호는 그날 밤새 병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소용돌이 쳤지만 40년의 세월이 만들어 놓은 벽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그로부터 열흘 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호는 상주 자리에 서서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영영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밤 만호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우연히 형수 정옥혜 씨가 영정 앞에서 혼자 흐느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지나치려던 그의 귀에 정옥희 씨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만수 씨가 그 긴 세월 얼마나 힘들게 그 빚을 갚았는지 저도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어머님은 다 아셨잖아요. 이제 그거만호 도련님한테는 누가 얘기해 준대요. 만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형수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옥희 씨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만호가 다 들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그 옛날 아버님 병원비요. 그거 다 형님이 혼자 짊어지신 거예요. 포목점 자리 판 것도 모자라서 우리 신혼집 보증금까지 빼서 보태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서 빚을 내서 갚아오신 거예요. 그 빚을 갚느라고 형님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하시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도 파시고 그러다 겨우 지금 순댓국집을 시작하신 거고요. 그런데 형님은 도련님한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한 일이니 짐 지우지 말라고 저한테도 신신당부하셨어요. 만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그때 그 소문은? 정옥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형님은 그 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이 형을 얼마나 오해하고 미워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 멀리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던 만수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굽은 등, 하얗게 센 머리, 30년 넘게 뜨거운 국물 앞에서 보낸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거친 손. 만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형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그날 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가슴에 묻은 채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형수의 전화를 받고 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매몰차게 끊어버린 뒤 만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5년 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형수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은 뒤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습니다. 형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 세월 동안 쌓아 올린 부끄러움의 무게가 너무 커서 도무지 첫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나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 긴 세월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매번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사이 5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형수의 전화를 받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가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그는 후회로 가슴을 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조미란 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방금 누구 전화였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만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쓰러지셨대. 조미란 씨는 깜짝 놀라며 만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얼른 가봐야지 뭐 하고 있어요. 만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이제 형님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5년 전에 형수님한테서 다 들었으면서도 그동안 전화 한 통 못했잖아. 그런 내가 지금 와서 무슨 낯으로 병실 문을 열겠어. 바로 그때 마침 지방 근무를 마치고 새벽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한 아들 이준영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준영은 큰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이미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아버지가 아직 집에 있다는 사실에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만호는 아들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은 답답한 마음에 다그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우리 집엔 큰아버지도 큰어머니도 없는지, 왜 명절에 사촌 형도 못 만나는지. 크면서 어렴풋이 두 분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었다는 건 짐작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큰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아버지는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호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으며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형과의 각별했던 우애부터 아버지의 병환과 오해, 40년의 단절, 그리고 5년 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진실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도 제대로 꺼내 놓은 적 없던 이야기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큰아버지가 사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오해해서 40년을 등지고 사셨다는 거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5년 전에 진실을 알고도 사과 한마디 못하셨고요. 준영의 물음에 만호는 고개를 떨군 채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못난 사람이다. 준영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가셔야죠. 지금 안 가시면 진짜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완벽하게 옳은 선택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후회할 걸 알면서도 안 가는 그건 정말 아버지답지 않아요. 제가 아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40년 전 형과 함께 뛰놀던 고향의 골목길, 형이 손에 쥐어주던 눈깔 사탕, 서울 유학길에 형이 마련해준 차비,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모진 말들까지 온갖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만수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중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만호는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형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형수인 정옥혜 씨가 놀라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도련님 오셨어요. 만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형수를 올려다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 5년 전에 다 들었습니다. 형님이 그 긴 세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지셨는지, 저 다 알면서도 5년 동안 연락 한 번 못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도 아닙니다. 정옥희 씨는 조용히 그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도련님, 형님은 한 번도 도련님 원망하신 적 없어요. 그저 형님 자존심에 먼저 연락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못하신 것뿐이에요. 두 분 다 똑같이 자존심 때문에 미련한 세월을 보내신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오셨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만호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도 잠시 부사장에게 맡기고 병실 앞을 지키며 형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마침내 만수의 눈꺼풀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만수는 누군가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백발이 성성한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 만호의 얼굴이었습니다. 만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만호는 형의 손을 더욱 힘주어 붙잡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 긴 세월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서도 5년 동안이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형님, 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 넘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서러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두 노인은 병실 안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은 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옥희 씨와 이준영,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조미란 씨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5년 전에 알고도 이제야 왔느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진짜 화해를 향한 마지막 고비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만수는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조용히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만호야, 하나만 묻자. 5년 전에 다 알았다면서 왜 이제야 왔냐? 그 5년 동안 나는 네가 나를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느냐? 만호는 형의 손을 붙잡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님,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수님한테 진실을 들은 그날 밤 당장이라도 형님께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기를 붙잡으면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형님을 의심하고 미워했던 시간이 부끄러워서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형님 얼굴을 뵙이나 싶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 세월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오히려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매년 어머니 기일마다 형님 뵈러 갈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면 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감정이더군요, 형님.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는 죄를 씻을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만수는 오래도록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나도 사실 네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면서 정작 내가 먼저 손 내밀 생각은 못했다. 나도 똑같이 자존심만 세운 못난 형이었다. 우리 둘 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4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거야. 이제 와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금 이렇게 네가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두 형제가 화해했다는 소식은 금세 고향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는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이 된 작은 당숙 원갑도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흘린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조카 형제 사이를 40년 넘게 갈라놓았다는 사실에 오래도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원갑은 몇 해 전부터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만수와 만호가 함께 문병을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려 애를 썼습니다. 두 형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갑은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만수야, 만호야, 이 늙은이가 니들한테 죄인이다. 그 옛날 내가 괜한 말을 흘려서 니들 형제를 그렇게 오랜 세월 갈라놓았어. 그 땅이 탐이 나서 홧김에 뱉은 말이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다. 죽기 전에 니들 얼굴 보고 사죄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화해했다는 소식 들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만수는 원갑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수걸은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우리 형제가 다시 이렇게 손을 맞잡은 것도 다 때가 되어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이제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갑은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퇴원한 만수는 예전보다 몸이 훨씬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만호는 그 뒤로 매달 한 번씩 고향을 찾아 형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형의 순댓국집 부엌에 앉아 서투른 솜씨로 순대 속을 채우는 것을 돕기도 했고 어떤 날은 부부 동반으로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아 나란히 선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산소 앞에서 만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형님이랑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형님이랑 우애 좋게 지낼 테니 두 분 다 이제 마음 놓으십시오. 옆에 서 있던 만수도 눈시울을 붉히며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노형제의 화해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졌습니다. 만호의 아들 준영은 큰아버지의 순댓국집 경영을 돕기 위해 틈틈이 내려와 온라인으로 가게를 홍보하는 일을 맡았고 덕분에 30년 전통의 작은 순댓국집은 젊은 손님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아들 역시 오랜만에 만난 사촌형 준영과 급속도로 가까워져 명절이면 두 집안이 한데 모여 악자지껄 웃음꽃을 피우는 풍경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두 형제가 어깨동무를 하고 다니던 그 시절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만수의 팔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좁은 마당에 상을 잔뜩 펴놓고 동네 사람들과 친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만호는 형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제 형님을 오해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오해의 뿌리에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소문 하나가 있었을 뿐인데 저는
그것을 확인해 볼 용기도 형님을 믿어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제 형님은 아무 원망 없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30년 넘는 세월을 순댓국 한 그릇 한 그릇에 쏟아부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형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잔치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 서로 미워하며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냐? 남은 세월은 그냥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살자. 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속에서 두 노형제는 45년 만에 다시 나란히 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는 형을 마중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던 그 시절의 형제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형제를 갈라놓았던 것은 거창한 배신이나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오해 하나, 그리고 그 오해를 풀 용기를 내지 못한 자존심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45년이라는 시간을 갈라놓을 만큼 커다란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데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먼저 손을 내밀 용기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고도 풀지 못한 서운함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운 얼굴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용기 내어 전화기를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45년을 돌아 다시 어깨동무를 한 두 형제처럼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연도 아직 늦지 않았을지 모릅니다.